여기서 뭘 어떻게 키운다는 거야? 태성아, 이건 미친 짓이야. 정말 미친 짓이라고. 설인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목소리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황량한 언덕이 제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듣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26살이었습니다. 낡은 항구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버지는 배를 타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선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가난은 제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얼어붙는 손가락, 여름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 그리고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 저 혼자 부두에서 일용직을 하던 그 시간들,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해풍을 맞으며 자란 소의 육질이 특별하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짧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만약 내가 저런 소를 키운다면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마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문정우 주무관을 만났죠. 윤태성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언덕은 아무도 안 찾아요. 경사도 심하고 바람도 너무 세고 농사 짓기엔 영 글렀죠. 그래서 더 좋습니다. 임대료도 싸겠죠? 문정우 주무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패기 하나는 인정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2주 후 저는 정말로 그 땅을 임대하게 됐습니다. 5년 계약, 연 150만 원.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들지 않는 해풍 언덕이었습니다. 풀은 억세고 거칠었으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황량함 속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설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을 수산시장에서 일할 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태성아, 소를 키워본 적도 없잖아.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지난 3년간 모은 돈이 700만 원 있어. 그리고 정부 지원금 신청했어.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안 되면 대출 받을 거야. 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나도 믿어볼게. 그해 봄, 저는 20마리의 송아지를 샀습니다. 한우 암컷 16마리, 수컷 4마리. 축산 경매장에서 가장 싼 것들로 골랐죠. 트럭이 언덕 아래 도로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송아지들이 울부짖으며 내렸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댔습니다. 송아지들 중 가장 몸집이 큰 암컷이 있었습니다. 귀에 노란 표식이 달려 있었고 눈빛이 유독 강렬했죠. 저는 그 아이에게 다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다음은 처음부터 다른 송아지들을 이끌었습니다. 풀을 뜯으러 갈 때도 물을 마실 때도 항상 맨 앞에 섰죠. 설인이 주말마다 올라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태성아, 저 애 좀 봐. 진짜 대장 같지 않아? 응, 다음이는 특별해. 얘가 잘 크면 다른 애들도 다 잘 클 거야.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에게 물을 주고 울타리를 점검하고 풀이 잘 자라는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소들은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해풍을 맞으며 자란 풀을 먹고 드넓은 언덕을 뛰어다니며 자란 아이들은 건강했습니다. 다음은 어느새 무리의 확실한 리더가 되어 있었죠. 설이는 퇴근 후에도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다음이가 새끼 둘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어.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소도 바다를 보고 싶은가 봐.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첫 겨울이 다가왔을 때 저는 진짜 후회했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매섭게 불어댔고 소들은 언덕 아래쪽으로만 모여들었습니다. 급한 대로 방풍막을 치고 낡은 컨테이너 하나를 중고로 사서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제 쉼터이자 작업실이었죠. 밤에는 거기서 자고 낮에는 소들을 돌봤습니다. 설인이 올라왔을 때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성아,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컨테이너 안은 좁고 추웠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난방은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죠. 벽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이것보다 더한 데서도 살아봤어. 설이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한숨을 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이 먼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언덕을 돌아다니며 물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고이는 곳을 파내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돌을 쌓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는데 다음이 코를 킁킁거리며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파놓은 흙을 발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처음엔 방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다음아, 비켜봐. 하지만 다음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음이 물이 흐를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요. 너 진짜 똑똑하구나. 저는 다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은 눈을 감고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겨울 내내 저는 다음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소들이 추위에 움츠러들 때도 다음은 언제나 무리를 이끌고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눈이 쌓인 날에도 다음은 앞발로 눈을 헤치고 풀을 찾아냈죠. 다른 소들은 그런 다음을 따랐습니다. 저는 설인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다음이는 진짜 리더야. 저 애가 없었으면 다른 애들은 진작 굶었을 거야. 그래도 너무 위험해 보여.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소들도 나만 믿고 있는데. 설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성아, 나도 널 믿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무사히 돌아와. 응, 약속할게. 봄이 오자 언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든 물길을 따라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소들은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다음은 눈에 띄게 컸습니다. 이제는 다른 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몸집도 당당했죠. 어느 날 문정우 주무관이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소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태성 씨, 이거 완전히 잘 키우셨는데요? 진짜 해풍맞고 자란 소들이라 그런가 털도 윤기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땅 얻었습니다. 근데 혹시 판로는 생각해 두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를 키우는 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여름이 되자 설인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회계사무실에서 승진을 했고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다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음아, 너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다음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해 가을, 첫 출하를 앞두고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마리 중 몇 마리를 팔아야 했는데 누구를 보낼지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다음은 절대 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소 2마리와 암소 3마리를 선택했습니다. 트럭이 오던 날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컨테이너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들의 울음소리가 언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음이 제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다음아.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 다음은 대답 대신 제 손을 코로 밀었습니다. 그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통장, 신분증, 다음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저 컨테이너 문을 열고 언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을 뿐이죠. 미안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4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뇌출중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활이 필요했고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병원, 요양원, 그리고 작은 임대 아파트, 그곳에서 저는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했고 밤에는 어머니 약을 챙겼습니다. 언덕의 소들은 문정우 주무관이 임시로 관리해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몇 달이 한계였습니다. 결국 소들은 방치됐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린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죠. 어느 날 그녀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태성아, 언제 돌아올 수 있어? 모르겠어.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 상황 이해해. 근데 나도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응,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회복하셨고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덕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다음이는 살아있을까? 저는 오랜만에 문정우 주무관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성 씨, 그쪽 언덕 말인데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데요? 소들이 완전히 야생화됐어요. 개체수도 엄청 늘었고요.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고 익숙한 해풍이 불어오는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풍경은 없었습니다. 언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풀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곳곳에 소들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발자국, 배설물, 그리고 소들. 저 멀리 언덕 위쪽에 물이 지어 있는 소들이 보였습니다. 20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50마리는 넘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들은 저를 경계했습니다. 4년 전과 달리 이 아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야생동물처럼 거리를 두고 지켜볼 뿐이었죠. 그때 무리 한가운데서 한 마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몸집이 크고 당당한 암소였습니다. 귀에 희미하게 노란 표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아, 너야? 다음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음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제가 키우던 그 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이 살아있다는 게 기뻤지만 동시에 저를 잊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아니, 어쩌면 잊은 게 아니라 필요 없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덕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물길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새들도 보였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종류의 새들이 언덕 곳곳을 날아다녔죠. 문정우 주무관이 올라왔습니다. 봤죠? 완전히 달라졌죠? 환경단체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어요. 자연 방목이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네. 소들이 풀을 먹고 배설하면서 토양이 비옥해졌대요. 태성 씨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이라니. 저는 소를 키워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저 소들을 방치한 것뿐인데 그게 성공이라니요. 저는 다시 다음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별 인사처럼요. 다음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무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태성 씨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청년 농업인상 수상자이십니다. 무대 위에 섰을 때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조명이 눈부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트로피만이 유일하게 실감 나는 것이었죠.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리셉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대학 교수, 언론사 기자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황폐한 언덕을 생태 복원의 모델로 만들었는지, 자연 방목이 환경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다. 내가 그냥 도망친 거라는 걸, 소들을 버린 거라는 걸. 태성 씨, 정말 대단하세요. 계획적으로 생태계를 설계하신 거죠? 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덕의 소들은 이제 자연 방목 한우 모델로 불렸습니다. 환경단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연구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다음과 그 무리는 학술 논문에 등장했고 다큐멘터리 촬영팀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연의 힘을 믿었습니다. 동물 복지와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저는 영웅이 됐습니다. 리셉션장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었으며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설인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너도.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설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정우였습니다. 그는 설인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고 저는 그제야 설인의 손에 낀 반지를 봤습니다. 윤태성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문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결혼했어. 응, 축하해. 저는 최선을 다해 웃었습니다. 태성이도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 설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너희도 행복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리셉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정원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성공한 걸까요? 상을 받고 유명해지고 돈도 벌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강연료로 빚을 다 갚았고 어머니께 작은 집도 사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설인, 그리고 다음, 사랑했던 사람과 소중히 여겼던 존재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떠났고 그들은 저 없이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더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언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온 방송팀과 함께였습니다. 윤태성 씨, 저기 소들 보이시죠? 감회가 어떠세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뿌듯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모든 노력이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슬펐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다음은 제게 다가오지 않았고 카메라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다음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아, 미안해. 너를 이용했어. 내 성공을 위해.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함을 가진 성공한 청년 농업인. 하지만 그 사람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 사진들을 봤습니다. 서린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린 다음을 쓰다듬고 있는 제 모습. 그때의 저는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무엇과 맞바꾼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3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5이 됐고 농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7명이나 됐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남들이 보기에는요. 하지만 저는 자주 언덕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다음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문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성 씨, 언덕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다음이요. 연구팀이 모니터링 하다가 발견했는데 많이 늙었대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마트에 들러 사과 한 상자와 당근을 샀습니다. 다음이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언덕을 물들이고 있었고 소들은 여전히 무리지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옆구리가 가늘어져 있었고 털은 윤기를 잃었으며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다음아, 제가 부르자 다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놀라움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인정이 있었죠. 저는 다음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아, 사과 좋아했잖아. 먹어봐. 사과 조각을 다음의 입 앞에 갖다 댔습니다. 다음은 천천히 입을 벌려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과를 깎아주었고 다음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당근도 꺼냈습니다. 다음은 당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털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미안해, 다음아. 널 혼자 두고 떠나서. 다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을 뿐이죠. 너는 나보다 훨씬 강했어. 나 없이도 잘 살았잖아. 무리를 이끌고 새끼들도 낳고. 넌 진짜 대단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점점 붉은빛으로 변했고 언덕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있잖아, 다음아. 나는 성공했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말이야.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상도 받았어. 근데 있지.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참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행복해. 너랑 함께 이 언덕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어. 다음이 코를 킁킁거리며 제 손을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혀로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 8년 만에 느끼는 그 감촉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다음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의 목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 놓쳐버린 사랑들, 그리고 제가 진짜 원했던 것들,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줬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언덕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다음의 옆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음도 저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음아, 별 보여? 다음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평온한 한숨이었습니다. 너도 피곤하지?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저는 다음의 옆구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박동. 그 박동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공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성공은 트로피나 돈이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별을 보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야. 새벽이 되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아, 나 이제 갈게. 근데 있지, 다시 올게. 자주 올게. 약속할게.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문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 씨, 나 회사 정리하려고요. 네, 갑자기 왜요? 언덕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음이랑 소들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진심이세요? 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6개월 후, 저는 정말로 언덕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제대로 된 울타리를 쳤으며 급수시설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저는 매일 다음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음이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을 언덕 꼭대기에 묻어주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요. 다음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무덤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풀들이 흔들렸으며 다음의 새끼들이 언덕을 뛰어다녔습니다. 생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게 무엇인지,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무엇인지, 그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평온함, 그리고 사랑했던 존재들과 함께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언덕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소들이 풀을 뜯으며 별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다음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그리고 평온하게요.